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큰일 났어요. 인텔이 이제 네. 파운드리 직접 생산하겠다고 그래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고 해요. 어떡해요 대표님. 네.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아유 인텔이 네?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네. 막 그렇게 막 걱정 안 해도 네. 괜찮을까요? 오늘 네. 인텔이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시죠. 네. 이게 반도체에 대해서 네. 지금 중국이랑 또 미국하고도 네네. 한창 팽팽했었는데 네. 그 중국의 돈으로만 이렇게 퍼붓는 그 네네. 반도체 굴기랑은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네. 인텔은 그렇죠. 직접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실리콘밸리의 탄생 배경인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텔이 칩을 네. 잘 만들어요, 그죠? 네. 이렇게 틱톡 전략으로 외계인 공문에서 기술 주도권을 가져간 건 맞는데 어쨌든 이제 뭐 썩어도 준치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인텔이 10나노에서 한 7년 동안 6, 7년 동안 헤맸었고 미세 공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고 CEO가 바뀌었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제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들은 항상 갑이잖아요. 그쵸. 항상 갑이었잖아요. 항상 의리였던 그렇죠. 적이 없었죠. 을인데 갑 같은 을이었잖아요, 그죠? 뭐 쓰려면 쓰고 말면 네네. 말라고 막 이런 애들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는 철저한 을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우리 팬리스 고객님들의 요구에 맞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러면 아유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걔들이? 또 그런 면에서 생각을 그렇죠. 해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네. 지금 어떤 파운드리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네. 컴퓨팅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는 CISC라 그래요. CISC. 네. 어떤 미션이 있으면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하나하나씩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을 해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컴퓨팅의 좀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모바일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들은 암코어죠. ARM. 그걸 리스크라 그래요. 네. RISC라고 해서 좀 효율을 찾는 이런 컴퓨팅 방식이거든요. 지금 대다수 칩 설계를 맡기는 회사들은 다 리스크 기반이에요. 그래서 인텔은 리스크 기반, 특히나 암코어 기반으로 칩을 생산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네. 요즘 반도체, 한국 반도체 그 기업들의 주가 시장도 크게 그렇죠. 요동받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요즘 좀 장이 좋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 인텔이 투자 발표를 했지만 네. 결국은 미국도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그동안의 어떤 미국의 그 이념이나 시스템은 우리 자유주의,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 잘하는 나라가 잘하는 거 하자, 그래서 네. 서로 분담해서 하자 이런 주의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칩 설계를 주로 하고 마케팅 같은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을 하고 제조 같은 것들은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한국 같은 이런 제조 강국한테 맡기는 이런 구조였죠. 그런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네. 이런 시대가 막을 내린 거고요. 이제는 서로 이제 분리된 시대,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 그리고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가 이렇게 서서히 분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 제조 시설이 없으면 위험하겠다라는 이런 위기 의식이 나온 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태우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이런 산업을 해본 경우가 거의 설립 초창기 때 빼고는 없어요. 이거를 유치 산업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옛날에 산업 발전이 되게 뒤처져 있을 때 국산품 애용하잖아요, 그죠? 품질 떨어지는 거 한국 거 쓰자. 그렇죠. 우리 한국 거 써야 한국 기업이 돈을 벌고 고용 창출하고 투자하고 그런 느낌이구나.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네. 중국도 마찬가지죠. 수입품이 훨씬 품질이 좋은데도 그쵸. 불구하고 국산품 애용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키우자, 우리 산업을 네. 키우자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LCD 산업을 그렇게 어떤 자기의 그 유치 산업론으로 해서 성공을 했고 이제 그거를 미국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첨단 공정, 특히나 파운드리에서는 팹을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정말 최악의 사태를 만약에 가정해 봤을 네. 때 중국 본토에서 대만 침공했다 그러면 TSMC 팹이 망가진다 그러면 네. 미국 반도체는 셧다운이 되는 거죠. 지금의 어떤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위기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미국이 자존심 상하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미국은 그동안 진짜 슈퍼 갑 오브 갑인데 이제 그렇죠. 파운드리 생산을 하고 그 말인즉슨 인텔이 조금 많이 쇠락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반도체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 네. 팹리스 쪽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았죠. 그렇죠. 칩 설계하는 업체들이 되게 부가가치 높고 제조 쪽은 굉장히 낮은 마진율, 한 자릿수 때 어떤 영업이익률 낮은 마진을 기록했는데 지금 TSMC가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나요. 파운드리 산업 자체가 위너 텍스 올, 승자 독식 구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후발업체하고 선도업체의 기술 격차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도 거기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생산 공장 짓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 인텔 주가는 네. 소폭 하락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못 믿는 거죠. 니들이 할 수 있겠어? 라는 할 수 거죠. 있겠어? 네. 못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돈 많이 쓰겠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또 미국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자본을 투입하기 시작을 한다면 네. 그래도 지갑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그렇죠. 하거든요. 최대 투자금의 40%까지 지원을 해준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10조짜리 팹 하나를 만드는데 정부 자금을 4조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오스틴 팹을 증축할 거고 네. 같고요. TSMC도 애리조나에다가 팹을 만들 것 같아요. 인텔도 애리조나에다가 팹을 만들 것 같은데 어쨌든 할 듯 말 듯 밀당을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야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겠죠. 미국 정부에. 맞아요. 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정도로 지원해준다 그러면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인텔 입장에서도 와이낫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TSMC나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속도가 얼마나 걸릴까요? 파운드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술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미세공정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생태계를 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TSMC를 보면 TSMC가 EUV 첨단 공정으로 전공정을 처리한다 그러면 후공정을 누가 해야 될까요? 오사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웃소싱,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ASE나 스필 같은 회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엠코 같은 회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내에서 오사트가 없죠. 엠코라는 회사는 뭐 미국 회사긴 하지만 미국 내에 어떤 제조 기반이 별로 없죠. 그러면 인텔이 만약에 설령 암코 못 해봤지만 다 할 수 있어. 다 한다. 그리고 미세공정도 TSMC 수준으로 따라왔다. 그리고 고객도 확보했다. 다 전제해보자고요. 그러면 후공정 누가 할까요? 미국 내에서 칩을 웨이퍼를 만들어서 대만에서 아웃소스 가져오면 이게 메이드 인 USA인가요? 오사트도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안일하게 생각했었나? 지지난 시간에 반도체 후공정 배웠잖아요. 네. 옛날에는 반도체 후공정이 별거 아니었어요. 리드 프레임에다가 그냥 왜 다이에 올려가지고 그냥 EMC 몰딩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후공정이 되게 어렵고 팬아웃, WLP 같은 경우는 조단위 투자를 해야 돼요. 후공정인데 X큐브 이런 것들을 투자하려면 후공정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써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회사가 덤빌 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 기술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공정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후공정 업체들한테 미국 내 투자해. 우리가 보조금 줄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LCD 산업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생각에서는 중국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수율이 20% 30% 나오면 사업 접어야 되죠.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되죠. 왜냐면 라인 하나 까는데 만약에 1조라 그러면 정부에서 거의 한 80% 태워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2천억만 있으면 라인 하나 깔아요. 그럼 적자 나도 감가상각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 삼성전자가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1조짜리 라인 하나를 투자했다 그러면 최소한 5년 안에 감가상각을 떨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업이 되는 거죠. BP를 넘을 수 있는 건데 중국 기업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걸 미국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돈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국처럼 돈으로 퍼붓겠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장은 투자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업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좀 전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왜 네. 이렇게 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글로벌 밸류 체인, 우리 세계는 하나로 하나다?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중국하고 으르렁거려서 쪼개진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어쨌든 우리는 잘하는 거 하고 니네는 니네가 잘하는 거 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면 경제계 발전도 되고 좋아지는 거야 라는 게 전 세계의 어떤 이데올로기였어요. 그게. 그런데 그게 깨진 게 불과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 과정, 그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빠르다. 우리의 인식의 변화 속도는 늦지만 네. 세상이 변화 속도는 진짜 굉장히 빠르게 빠르거든요. 변하고 있었던 네. 거네요. 항상 이런 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뀐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지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또 대만에서도 위기감을 느낀 건지 뭔지 삼성전자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뭐 수율이 낮다. 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어쨌든 수율이 낮은 건 사실이고요. 파운드리만 놓고 보면 TSMC가 압도적인 기술을 가진 건 맞아요. 사실 같은 5나노, 7나노를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밀도 측면에서 보면 다이 안에 트랜지스터의 어떤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TSMC가 좀 압도적으로 앞서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EUV 공정을 해서 빨리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후공정에서는 X큐브 같은 거 내놓고 네네. 이런 것들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TSMC는 대만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대만의 자랑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되게 큰
지대한 회사예요. 대만의 지수를 움직이는 게 TSMC이고 우리나라 그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코스피에 연동돼 있잖아요. 네. 똑같다고 보면 돼요. 거기서 1등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먹으려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고 그렇죠. 싶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 대만 사람들의 정서는 네. 그렇대요. 저도 이제 대만에 출장 가서 막 이렇게 기업인들하고 이야기 예전에 해보면 항상 자기들 한도 아래로 봤대요. 우리나라는. 옛날엔 그랬죠. 옛날에 아시아 4대용이라 그랬고 아이야 니네는 우리 그 뒤에 있는 애들이고 그런데 이게 2000년대부터 확 뒤집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불과 진짜 10몇 년. 그러면서 확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GDP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우리는 뭐 3만 불 시대인데 걔들은 아직 2만 불 초반이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싫은 거예요. 그쵸. 네. TSMC가 꿈이자 희망이자 나라의 그렇죠. 미래이자. 그래서 한류를 좋아하지만 한편으로 내심으로는 또 이렇게 반한 감정이 굉장히 있는 그럴 어떤 수밖에 복잡 없겠다. 미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네. 없겠다. 시기와 질투를 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삼성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네. 수술도 하고 그렇죠. 반도체 2030이라고 해서 2030년에 시스템 반도체 1등을 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도 있는데 네. 조금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오너가 있으면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이런 장점들은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제 오너 한 명이 끌고 가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미 20, 30년 전부터 시스템의 삼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장기 플랜에 따라서 어떤 진행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삼성은 항상 위기였고요. 항상 위기고 항상 기회고 그 IT 산업의 특성이 그래요. 사실 졸면 얼어 죽어요.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시장은 그래요. 워낙 변동성도 크고 네. 한때 뭐 세계를 호령했던 소니, 노키아, 블랙베리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정상에서 졸았어요. 그렇죠. 아차 방심하면 뒤집어지는 게 이 판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가 이 IT 산업이 주력이다 보니까 이 국가 자체의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이 네네. 주총에서 네. M&A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네. 그러면 엄청난 빅딜이 될 것 같은데 네. M&A를 하게 될 예상 기업들 네. 혹시 있을까요?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네. 삼성이 M&A 잘 못해요. 진짜 솔직하시네. 네. 진짜 솔직하시네. 사실 삼성이 M&A를 잘 못하고 그나마 이제 역대급으로 제일 크게 했던 M&A가 하만 카드 하만. 그게 한 12조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건 잘한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뭐 굉장히 좋은 매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이제 그런 거 다 놓치고 사실은 암을 인수했었어야죠. 암을 엔비디아가 사갔죠. 인수할 때 당시는 삼성이 훨씬 더 큰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암 같은 회사가 나왔을 때는 네. M&A를 잘 못하고 그리고 항상 이야기 나오는 회사가 그거예요. NXP. 네, 차량 반도체 1위 업체인데요. 이 회사를 이제 인수하면 그 삼성이 이제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뭔가 치고 갈 수 있는 이 회사 가지고 있는 IP나 특허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잘 못 질러요. 뭐 저도 이재용 회장하고 일해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뭔가 이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자체가 뭐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해서 확 지르는 스타일보다는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회의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거기 초청장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은 초청장 보냈다는 거는 보조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미국 정부로부터 니네는 중요한 반도체 회사야 라는 거를 어쨌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또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SK 네네. 하이닉스를 네네.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하이닉스도 좋아지죠. 시스템 반도체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폰 노이만 구조로 따라서 메모리도 많이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다 좋아지는 거고요. 어쨌든 이 반도체 시장에 투자나 이런 훈풍이 분다는 거는 수요 자체가 막 크게 일어난다는 거는 메모리 쪽에는 무조건 필수 소비재잖아요. 그쵸. 어쨌든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일단 올해 하이닉스 추정 이익이 원래는 막 10조 이야기 너무 지른 거 아니야? 막 이랬었는데 지금 뭐 12조, 14조 이야기까지 나와요. 또 최근 주가 상황이 나쁘지 않길래 그렇죠. 하이닉스도 그게 반영된 거예요. 지금 서버하고 디램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네. 장난이 아니에요. 네. 삼성전자는 주가가 삼성은 모바일 디램 비중이 높아요. LPDDR로 많이 시프팅을 했고 옛날에 디램에서 그 모바일 비중이 많이 높았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서버용 디램에 비해서는 아직 쇼티지가 좀 그래도 좀 슬로우한 편이고 삼성은 또 낸드 플래시도 있고 뭐 핸드셋도 있고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SK 하이닉스는 거의 디램 표한 디램 회사다 보니까 변동성이 훨씬 큰 거죠. 그렇다면 이 미국 반도체 굴기로 인한 국내 중소형 수혜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정부가 돈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쵸.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네. 거니까 최우선적으로 자국 기업을 쓰겠죠. 정보공정 쪽에서는 보면 미국에 표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램 리서치, AMAT,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KLA 뭐 이런 회사들 많잖아요. 네. ASML도 사실은 네덜란드 회사지만
미국의 어떤 자본이나 기술이 어. 굉장히 상당 부분 들어가는 회사고 그럼 그런 회사들 우선적으로 쓰겠죠. 그러면 전공정 쪽에서는 우리가 먹을 게 많이 없어요 사실. 그럼 후공정으로. 후공정을 봐야 되죠. 그럼 후공정이 뭐가 있을까요? 후공정에서 뭔가 독보적인 기술 가진 회사들이 네. 국내에서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많이 올랐는데 사도 돼요. 분명히 댓글 달릴 거예요. 참 궁금해요 그렇죠. 그게. 근데 반도체 업황이 꺾일 때까지는 그런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면 계속 좋아진다는 네네네.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재, 파츠류 납품하는 네. 이제 월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월덱스. 월덱스. 네. 그리고 원익 QNC. 이런 회사들은 이제 미국 장비업체에 파츠를 납품해요. 네. 뭐 쿼츠라든지 뭐 세라믹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한 소모품을 납품하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세정 쪽 코미코. 코미코. 네, 이런 회사들 있고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미국 그 저기 삼성전자 옆에 땅을 가진 회사가 있어요. 뭐요? ENF 테크놀로지. 얘는 땅이요? 그냥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네. 삼성이 텍사스 오스틴에 신규 팹을 짓는다 치면 거기에 케미칼도 납품해야 되고 부품도 납품해야 되고 누군가 주변에 공급하면 좋겠죠.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베트남에 삼성이 옌퐁에다가 스마트폰 공장을 지었잖아요. 네. 주변에 다 협력사들 다 들어오죠. 오. 마곡에도 LG 들어오니까 그 주변에 협력사들 다 들어오죠. 그쵸. 그러면 나중에 땅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고요. 네. 거기서 케미컬을 생산해서 바로 옆에 공장에 납품할 게 품질이 뭐 어지간히 나쁘지 않는 이상 쓰면 되겠네. 그렇죠. 우와. 네. 그럴 거기 가능성이 기업들은 부동산도 잘해야 되네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국내 파운드리 관련 전망 어떻게 네. 보실까요? 향후 10년 동안 좋아져요. 10년이나? 네. 30년까지 삼성전자가 네. 파운드리 1등 하겠다 그랬죠. 네. 지금 TSMC 그 생산 능력이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1100K. 1100K면 웨이퍼 기준으로 110만 장. 가늠이 잘 안 네, 가요. 110만 장 네. 생산하는 거고요. 삼성이 이것저것 다 합쳐도 한 430K 정도 돼요. 그럼 43만 장. 그럼 TSMC 절반이 안 되죠. 네. TSMC가 투자를 하나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향후 무슨 그쵸. 3년간 뭐 저기 뭐 100조를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 네. 하잖아요. TSMC가. 그럼 계속 TSMC도 캐파 늘려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매년 2030년까지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까요? 투자를 스탑할 수 있나요? 훨씬 더 많이 해야 그렇죠. 되네요. 그러면 네. 그 관련 장비, 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어떻게 뭐 공급이 과잉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결국 거기서 대체 불가능한 1등 회사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텔이 생산 공장 만든다는 얘기에 네. 좀 지금 미국도 잔뜩 긴장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잔뜩 위기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면서 막 우리나라도 조금 위기감이 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걱정을 놓아도 될 것 같아요. 항상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산꼭대기에서 졸면 얼어 죽는 거니까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네. 굉장히 스마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 전제는 세계 질서가 이미 바뀌었다라는 거. 세계 지수가 근데 너무 네. 빨리 바뀌고 그렇죠. 있어요. 우리 기업들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대표님, 제 지인이 대표님 왕팬이에요. 네네. 그래서 방송을 보고서 이제 추천해주셨던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 뭐 샀대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네네. 하이닉스, 삼성전자부터 좀 네네. 비중 높게 넣고 네네. 그거는 쭉 배당금도 같이 가져갈 목적으로 네네. 넣었고 또 한미반도체, MC넥스 엄청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 두 가지도 같이 넣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또 장이 좋아가지고 조금 수익을 그렇죠. 본 것 같아요. 네네. 계속 쭉 들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투자하는 스타일이 다 제각각이겠지만 네. 만약에 그냥 월급 받아서 매달 조금씩 산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배당률이 꽤 돼요. 맞아요. 크더라고. 분기마다 거의 1%씩 주거든요. 그거 그냥 적금이라 생각하고 이건 내 생에 팔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 나면 어느 정도 또 좀 매도하고 뭐 또 대형주를 사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직장인이고 뭔가 그 월 수입의 일부를 주식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주식 비중을 한 30-40%는 채울 것 같아요. 30-40%? 거기에 또 관련 이제 뭐 섹터나 뭐 약간 중견기업급 정도를 뭐 한 20-30% 정도 채우고 네. 나머지는 뭐 한 10에서 15% 정도 항상 현금이 있는 게 좋고요. 현금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는 게 좋고 나머지는 좀 이제 중소형주 좀 이제 큰 변동성을 그 나름 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분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종목들은 네. 은행에 예적금 넣는 대신에 네네. 그거보다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그냥 좀 그렇잖아요. 넣는 이게 개념으로 해서 서울시의 네. 꼬마 빌딩의 평균 수익률이 2%거든요. 그럼 100억짜리 빌딩 하나 사면요. 네. 1년 저기 임대료가 2억 정도예요. 삼성전자는 네. 4% 줘요.
그렇죠. 그것도 많이 따박따박 준다. 줘요. 그렇죠. 괜찮다. 괜찮은 거예요. 괜히 그 엄하게 이렇게 괜히 이제 이렇게 꼬마 빌딩도 다들 못 삼성전자 사는데. 하는 게 그렇죠. 아니었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제드래곤 형이 세금 내야 되잖아요. 특별 배당도 줍니다. 특별 배당. 오. 네. 작년에 네. 1,900원인가 나왔거든요. 네. 특별 배당이. 그러면 올해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참고로 네. 무조건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럼요. 저 친구도 참고하세요. 네. 제 지인도 네네. 본인의 책임임을 제가 단단하게 네네. 알려줬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은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네. 맞아요. 저희 네. 아이템 같이 보면서 네네, 공부하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제 친구도 추가적으로 또 사고 싶은 건 사고 물어볼 거 물어보기로 했거든요. 네네. 저희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말씀 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댓글까지 댓글 또 남겨주시면 이영수 대표님께서 답변도 네.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